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입니다. 오늘은 다이닝룸에 앉아서 마지막 3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2년차 말에서 3년차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보통 회사에 다니면 369에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리인 건지 현타가 좀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회사라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환경이나 일 자체나 기본적인 것들이 적응이 됐고 저의 포지션도 바뀌다 보니까 1, 2년 차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즉 불만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다행히 3년차 초반에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물리적 환경도 더 나아지고 하면서 잠시 리프레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저의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모든 것에 예민하던 때에 비해서 덜 감정적이고 날서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캐나다에 남을 것이냐 한국에 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기도 했고 제 비자가 이 회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Closed Work Permit이라고 하는 거여서 회사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만두더라도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저의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 3년차 때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모임에 나간다거나 이런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사귀고 또 그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쉽게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굳이 이 친구를 만드는 것에 초반처럼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사실 몇 없어도 일단 생기니까 어느 정도 안주하게 됐던 것도 있어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가볍게 만나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면서 제 남는 시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는 친구고 보고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있는 친구도 만나러 갈까 말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2년차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2년차 후반에는 저의 생각 강박, 이 과잉 생각이 정말 극에 달합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죠. 이게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방금 하려고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말을 하면서 다음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말하고 있던 주제를 갑자기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뚱맞은 곳에 생뚱맞은 물건을 올려놓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정말 많아졌어요.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 쉬다가 폭식하고 유튜브 계속 보고 이런 날들을 보냈고 폭식도 다시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2년 차에 겪은 저의 터닝 포인트가 쓸모가 없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저의 건강한 자기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때 바닥을 찍고 직접 느꼈던 것들이나 직관적 식사 책을 읽고 배우면서 좀 식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증상들을 보면서 왜 음식을 제한하면 안 되고 다이어트가 왜 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몸소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 또한 이 폭식증이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됐느냐에 따라 폭식의 정도가 달라지는 게 체감이 됐거든요. 우울할수록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떻게 잘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망가진 나를 나도 모르게 계속 더 망가지게 하거든요. 아, 여기서 테라피나 정신과를 갈까? 싶다가도 전문가를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또 가서는 영어로 이걸 어느 세월에 말하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무튼 1년차 한창 심할 때 폭식의 정도와 빈도가 10이었다면 이때는 7 정도가 최대치였어요. 예전엔 한계가 없었다면 그래도 먹는 음식의 양도 그렇고 폭식에 지속되는 기간도 그렇고 한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7이었으니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어느 날 알고리즘에 상담심리사 웃다라는 분이 뜨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제가 영상을 딱 하나를 봤는데 제가 갇혀있던 주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에 들어가서 관련된 영상들을 쭉 다 봤어요. 제가 과잉 생각했던 주제들은 앞선 에피소드들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지속적으로 들었던 좋지 않은 말들, 반복적으로 불안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리고 내가 겪은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다시 그 성격이 나의 과거에 미친 영향, 그러면서 나의 흑역사들을 계속 되짚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하면서 저를 계속 원망하고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제는 크게 트라우마와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어린 나에 대한 수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자기 혐오의 굴레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상담 심리사분의 말에 의하면 여러 심리 질병이나 성격 문제를 가지는 게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인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된 욕구가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때가 오히려 치료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던 게 이게 나의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미친 과잉 생각이 내가 문제를 인지했다는 거니까 그래 다행이네 싶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정서적으로 다시 이해하는 건데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다시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단계예요. 저는 상담을 받으러 가본 적은 없지만 상담을 받으러 가도 계속 떠올리기 싫은 일들을 상담사분이 물어보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그 당시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해요. 저는 사실 본의 아니게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었잖아요. 괴롭긴 했지만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분석하고 그 상황을 그려보고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덕분에 라고 말하기엔 좀 찜찜하지만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 초반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적어놓고 다시 이런 기분이 올라오려고 할 때 적어놓은 것을 보거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을 다시 보면서 계속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상담사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제 화장실 거울에 이런 문구를 실제로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울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제가 제 눈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날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뭐 나를 사랑하자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사랑과 연대와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말들이 되게 유난 떤다, 오글거린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절대 저런 문구를 거울에 붙여놓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못하니까 남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비겁한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멋진 척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전혀 멋진 게 아닌데도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러면서 인생사에 달관한 척만 하고 정작 나는 회피하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되게 이성적이다, 무던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텅텅 비어있는데 결국 또 남에게서 끌어다 쓰는 거죠. 상담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공급원이 돼야 남에게서 끌어다 쓰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공급원이라는 말이 딱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의 폭식증과 우울감 역시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했고 저의 캐나다 삶에 대해서도 멋지다, 좋아 보인다 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이때까지. 아무튼 그렇게 한 달 정도는 거의 매일 영상을 돌려보고 제 감정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들이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뿐이라는 걸 인지하고 나름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최소한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린 나에 대한 수치심은 1편에서 말한 부정적 자기연민 대신 좀 좋은 자기연민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삶 전반에서 냉소적인 태도도 벗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폭식 또한 함께 확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6, 7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극적인 맛과 그 폭식 순간의 쾌락에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폭식이 사실 정말 싫지만 그래도 그 순간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식습관에 초점을 두고 예전에 봤던 탈다이어트 영상들도 다시 들어가서 보고 새로운 영상들도 찾아보면서 계속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그러다가 늘 그렇듯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연히 이런 채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외모 강박 때문에 폭식증을 겪다가 이제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본인만의 방법을 통해서 폭식도 줄여나가고 계셨어요. 이분이 천천히 먹는 식사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메트로놈 어플을 만드셨길래 저도 한번 깔아봤거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을 깔면 메트로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리에 맞춰서 본인이 지정한 시간 동안 한 입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안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는 큰맘 먹고 밥 먹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멍 때리고 밥 먹었어요. 베스트는 창밖을 보는 건데 그럼 좀 시간도 잘 가고 나름 기분 좋은 멍 때림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원래도 먹는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면 종류는 제가 씹지도 않고 넘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는 데다가 씹는 속도까지 느려지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 씹다 보니까 맛을 충분히 느끼게 되고 이게 확실히 포만감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먹는 양이 줄어든 것보다 저에게는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매운 거 먹고 단 거 먹고 이런 도파민 회로에 절여져서 쾌락만 쫓다가 음식 자체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생각해보고 식사 시간에 잘 즐기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점심에는 혼자 먹을 때는 창밖을 보면서 어플을 켜놓고 먹고 저녁에는 보고 싶은 영상을 켜놓고 그 대신 어플도 켜놓고 천천히 먹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루시 콘서트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렇게 룸메가 되어서 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제 자신이 훨씬 편안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많이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폭식이 저의 정신 상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멘탈 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음식이 음식을 부르는 이 폭식 특유의 기분이 있는데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건 귀신같이 제가 뭔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뭔가 그럴 때는 글을 써서 해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하는 생각들을 쭉 손으로 적어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줄을 쫙쫙 끊고 머릿속에서 날려버리려고 한다든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각인을 시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또 괜찮아지길 그냥 기다립니다. 제가 뭐 심리상담 영상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꽃밭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당연히 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전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에 종종 매몰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그냥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어쩌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도 제 자신에게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나는 어렸고 지금 다 큰 나는 내가 나의 공급원이 되어서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주의를 돌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의가 돌려질 정도로 저의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울감이나 폭식증은 사실 한번 겪으면 아예 겪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건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한 것처럼 가끔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냥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3화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참 별일이 다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캐나다에 와서 이런 휘몰아치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으면서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가볍게 넘기거나 아니면 회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들이 여기선 전혀 불가능했으니까요.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뭐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시도해봤고 이런 얘기를 풀어보지만 정작 매 순간에 저는 정말 전혀 담담하지 못했어요. 제가 굳이 대학생과 워홀과 우울, 폭식증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담은 이유는 사실 뭐 하나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사실 뭐 학교의 레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저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고 그게 결국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워홀에서도 이어졌어요. 캐나다에서 집을 나오면 바깥은 너무 여유롭고 풍요롭고 사람들은 너무 다정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저는 심리적으로 제일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오기까지 이 모든 게 사실 정말 다 얽히고 설킨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진행형이겠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올리기까지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뭐 큰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내가 나의 이 폭식증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제가 화장실 가서 도넛 먹은 이야기를 터놓는 게 이게 지난 일이면서도 참 머쓱하고 좀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참 길고 길었다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것도 나름의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 어쩌면 폭식증의 원인을 더 깊은 곳에서 찾아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폭식증에 대해서 저처럼 오랫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셔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일단 제가 너무 싫었고 수치심이나 속에 쌓인 트라우마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살이 빠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과 폭식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저에게 폭식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었어요. 내가 계속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주제가 있나? 나의 지금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떻지? 내가 편안한가? 이걸 해결하는 게 폭식증 자체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와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입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정말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어서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용기나 아니면 관점의 변화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조만간 밀어놓은 로드트립 브이로그를 얼른 편집해서 올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사한 집에서의 일상 브이로그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를 위한 저의 수건 사업이었던 20대 돌아보기를 이렇게 3화를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